목숨을 건 탈출 38선 너머의 진실. 자유를 향한 3,000km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겨울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한 여성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물에 허리까지 잠긴 채 그녀는 단 하나의 생각만을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한 탈북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0년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다. 처음엔 탈북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현재 서울에서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미영 가명 35세 씨의 첫 마디는 의외였다. 그녀는 북한에서 교사였고 평양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시기가 왔어요. 처음엔 하루 한 끼,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끼. 결국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우리 반 학생 40명 중 5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요.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생존을 위한 탈북이다. 1990년대 중반 대기근 이후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둘째, 정치적 이유다. 정치범 수용소행을 피하거나 북한 체제의 환멸을 느낀 경우다. 셋째, 이미 탈북한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한 경우다. 탈북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다. 대부분 수개월에서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다.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DVD를 봤어요. 북한 선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말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게 진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보는 주로 장마당을 통해 유입된다. 북중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제품과 함께 외부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 중국 영화, 심지어 위키피디아 자료까지. 이런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서서히 바꿔놓았다. 탈북을 결심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브로커와의 접촉이다. 북중 접경 지역에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을 찾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다. 보이부 요원이 위장한 경우도 있고 브로커를 통해 탈북하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이기 때문이다. 탈북의 첫 관문은 북중 국경이다. 대부분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넌다. 겨울이 탈북의 성수기다. 강이 얼어 건너기 쉽고 긴 밤이 은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월 초순이었어요. 달이 없는 밤을 기다렸죠. 강까지는 브로커가 안내했고 건너편에는 중국 측 협조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철수 가명 42세 씨의 증언이다. 그는 2010년 가족 4명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북한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경비병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였죠. 국경을 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1990년대엔 북한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굶주린 경비병들은 약간의 뇌물로 눈 감아줬고 심지어 탈북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당국이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탈북은 더욱 위험해졌다. 현재 북중 국경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CCTV와 센서가 배치되어 있다. 경비병의 수도 늘어났고 야간 순찰이 강화됐다. 탈북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다고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브로커가 우리를 어두운 집으로 데려갔어요. 창문도 없는 지하실 같은 곳이었죠. 거기서 3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 이것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소행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농촌 지역의 은신처에서 몇 주를 지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된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박순희 가명 38세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2008년 탈북했다. 브로커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중국 농촌 남성에게 팔았어요. 3년을 그곳에서 살았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결국 그 남자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두고 다시 탈출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0명에서 3,000명의 탈북자가 숨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신분증도 없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이다. 라오스, 태국, 베트남, 몽골 등을 거쳐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보호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약 3,000km를 버스, 기차, 도보로 이동했어요. 2주가 걸렸죠. 정수진 가명 29세 씨의 증언이다. 그녀는 2016년 탈북했다. 가짜 중국 신분증을 사용했어요. 버스를 탈 때마다 검문을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번은 공안이 제 신분증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 순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이 여정을 돕는 것이 바로 현대판 지하철도라 불리는 네트워크다. 한국의 NGO 단체, 중국 내 한인 목사들, 동남아시아의 협조자들이 연결된 이 네트워크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제3국까지 안내한다. 하지만 이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2019년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그룹이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탈북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절망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몽골을 경유한다.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로는 극도로 위험하다. 고비 사막을 도보로 횡단했어요. 한여름이었는데 낮엔 섭씨 40도, 밤엔 영하로 떨어졌죠. 김태호 가명 45세 씨는 2012년 이 경로를 택했다. 물도 음식도 부족했어요. 5일째 되던 날 일행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업고 갔어요. 다행히 6일째에 몽골 국경 초소를 발견했고 거기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몽골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 몽골 국경 초소나 경찰서에 자수하면 몽골 정부가 한국으로 보내준다. 하지만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는 과정 자체가 생명을 위협한다. 실제로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 탈북자가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는다. 신원 확인과 함께 북한 공작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다. 이 조사를 통과하면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로 보내진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어 교육, 컴퓨터 사용법, 은행 업무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배웠죠. 이미성 가명 32세 씨는 2017년 하나원을 수료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어요. 검색창에 뭐든 입력하면 정보가 나오는 게 신기했죠.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검색해 봤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나원을 수료하면 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간다. 정부는 초기 정착금으로 약 7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지와 취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면접을 10번 넘게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한국 말투가 이상하다는 이유였죠. 최영수 가명 37세 씨는 탈북 후 취업에 2년이 걸렸다.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10년간 기술자로 일했는데 한국에선 아무 쓸모없는 경력이었죠. 결국 공장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다. 언어 장벽, 학력 불인정,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의 평균 임금은 한국인의 70% 수준이다. 그 다음은 심리적 트라우마다. 탈북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 새로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북한 보위부에 잡혀가는 꿈, 중국 공안에게 쫓기는 꿈.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미라 가명 34세 씨의 고백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유, 기회, 안전. 이것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김미영 씨는 웃으며 말했다.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제 사업체도 차렸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너무 미화해요.
북한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정수진 씨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북한은 지옥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요. 가족 3대가 함께 수용소에 갇히죠.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 괜찮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반대로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사랑하고 웃고 꿈을 꿔요. 다만 독재 체제 아래 갇혀 있을 뿐이죠. 이철수 씨의 말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 이야기다. 탈북이 발각되면 남은 가족이 처벌받아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지방으로 추방되죠. 박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탈북한 후 부모님과 동생이 산골로 추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일부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가족을 탈북시키려 한다. 하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한 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위험도 높다. 실패하면 가족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돈을 모아 어머니를 탈북시켰어요. 김태호 씨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2년 전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때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성취예요. 최근 탈북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2020년대에는 연간 1,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북한의 국경 경비 강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단속이 더욱 엄격해졌다. 철조망, CCTV 지뢰 등으로 국경이 요새화됐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공개 처형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의 단속도 강화됐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 단속에 첨단 기술을 동원한다. 안면 인식 CCTV,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탈북자를 추적한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다. 2020년부터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탈북의 동기는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탈북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정보를 접한 후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는 배고파서 탈북한 게 아니에요. 20대 탈북자 이지혜 가명 27세 씨의 말이다. 그녀는 2019년 탈북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부 세상을 알게 됐어요. 북한의 거짓말을 깨달았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젊은 세대 탈북자들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많았다. USB로 유통되는 한국 드라마, 중국에서 밀수입된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 세상을 접했다. 이들은 생존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을 선택한다. 자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김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살 곳이 정해지고 직업이 정해지고 결혼 상대도 당이 승인해야 해요. 자유란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현재 한국에는 약 3만 4천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 사업가, 학생, 유튜버로 살아간다. 겉으로 보면 다른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들이다.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가끔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꿈만 같아요. 이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매일이 공포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나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 더 나은 삶을 향한 용기,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에 대한 증언이다. 38선 너머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꿈꾸고 자유를 원한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대신한 외침이다.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올 거예요. 김미영 씨의 마지막 말이다. 그날까지 저는 제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이 글은 공개된 탈북자들의 실제 증언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으며 일부 사연은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구성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실태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증언록 각종 탈북자 인터뷰 및 수기